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일본 상고라는 책을 리뷰했었죠. 그 책 읽으면서 한일 관계 그리고 고대사에 대해서 검색도 해보고 책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머리가 상당히 복잡해지더라고요. 일단 고대사 연구라는 게 사실 확인, 이게 과연 가능한 분야인가? 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고요. 그리고 혹시 이거 해석하기 나름 아닌가? 좀 속된 말로 표현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 아닌가? 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자, 먼저 드릴 말씀은 이건 전공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책을 좀 보고 생각을 좀 하고 나서 만드는 영상이니까 전공자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면이 있을 거다라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을 좀 이 책 저 책 뒤져보다가 총균세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책인데 문명 발달사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이시죠. 총균세 증보판에 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가? 네, 이런 제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글을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의 원류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인 것 같다. 네, 이렇게 되죠. 이런 글을 썼으니까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에선 굉장히 호감형인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자, 간단하게 요약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빼도 박도 못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DNA 분석 이거죠. 현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비슷하다. DNA 분석을 해보면 그 이야기예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본인은 유전자와 두개골 형태뿐 아니라 외모까지 다른 동아시아 지역, 즉 중국 북부와 시베리아 동부, 특히 한국에 사는 사람들과 흡사하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어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 무척 재밌죠. 요약을 하자면 한 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고구려 언어의 흔적이 일본어에 현대 일본어에 남아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읽어보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 사람들, 현대 일본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예전에 넘어간 사람들의 후손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나무 위키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다이아몬드 교수가 언급한 내용, 그러니까 고구려 언어가 일본어, 현대 일본어에 남아있다라는 내용, 이건 원래는 미국의 언어학자 크리스토퍼 백위드가 주장했던 것이고, 이 주장은 언어학적으로 여러 비판을 받아서 현재로선 더 이상 정설이 아니지만 여태까지 제시된 일본어의 기원에 관한 어엿한 가설 중에 하나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할 수 있는 말이 나무 위키를 어떻게 믿냐.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 사람들이 편집하는 백과사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믿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슨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여기 자주 들어가서 보거든요. 꽤 괜찮은 레퍼런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쇼킹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설들을 검색하면서 찾아낼 수 있었는데 이걸 다 소개하면 머리가 더 복잡해질 테고요. 생략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과거 고대사 연구에서 사실 확인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네, 이건 뭐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르고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이 질문으로도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고구려와 백제신라, 삼국시대, 이때 사람들은 지금처럼 같은 말을 썼을까? 아니면 각각 다른 말을 썼을까? 네, 이 문제 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황산벌이라는 영화 보면서 서로 막 사투리를 쓰면서 전쟁을 할 때 싸우잖아요. 같은 말 쓰네. 네, 그 정도 개념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삼국이 당시에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네, 이렇게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단정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초기 연대기를 보면 삼국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네, 이렇게 못을 박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보면 이래요. 현대 한국어는 신라어가 이어서 내려온 것이고,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을 했으니까 그런 거죠. 앞서 언급한 대로 고구려가 일본으로 흘러 들어갔던 것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현대 한국어와 현대 일본어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유사점이 15%밖에 발견되지 않는다. 상당히 다른 언어다 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언급한 대로 현대 한국어는 신라어가 이어진 것이고 통일을 신라가 했으니까요. 현대 일본어는 그 전에 고구려어가 건너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좀 더 검색을 해보면 신편 한국사에 나온 글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신편 한국사는 우리 역사넷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요. 국사편찬위원회가 만든 사이트가 우리 역사넷이더라고요. 여기 실려있는 신편 한국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현전하는 언어 자료의 비교에 의해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언어 상호 간의 관계를 단정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럽죠. 조심스럽게 내린 결론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일상어로 바꿔보면 모른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지 싶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교수는 각각 다른 말을 썼다. 삼국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편 한국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 앞서 했던 말인데 과거 고대사 연구에서 사실 확인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르고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죠. 고대사 연구는 누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질문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총균세 뒷부분에 붙어있는 소논문 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가? 네, 여기 보면 우리는 잘 모르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는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없어요. 아마 배웠는데 그냥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제 기억엔 남아있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네, 이렇게 반문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이 토기를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토기를 지구상에서 최초로 만든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다. 고대 일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총균세에 나오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는 일본에서 약 12,7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놀라운 소식은 1960년에 발표됐다. 처음엔 일본의 과학자들도 이걸 믿지 못했다고 하고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토기는 본토 대륙에서 발견되어 섬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주변부에 자리한 작은 사회가 세계 전역을 혁명적으로 진보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본 고고학자들의 경험으로만 봐도 동아시아에서 문화적 충격을 줄 원천은 중국이어야 했다. 식량 생산이 그러했고 문자가 그러했다.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기타 중요한 모든 발명은 중국에서 나왔다. 일본에서 최초의 토기가 출토된 지 40년이 흘렀지만 고고학자들은 아직도 탄소 14연대 측정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세계 최초의 토기를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믿기 어렵지만 이게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을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좀 전에 언급했던 우리 역사 넷, 여길 보면 한반도 최초의 토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최종택 교수의 글인데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계 최초의 토기가 한반도 남부 지역과 인접한 일본의 규슈 지역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일단 인정은 하는 거예요. 일본 규슈 지역에서 세계 최초의 토기가 만들어졌다는 걸 일단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에서 세계 최초의 토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고고학자들은 한반도에서 처음 토기가 만들어진 것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좀 뒤에 보면 1994년 제주도의 고산리 유적에서 새로운 토기가 출토됐다. 여기서부터 재미있어집니다. 고산리식 토기를 발열광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하면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이라는 연대가 얻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 고산리식 토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에 제작된 한반도 최고의 토기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대는 세계 최초의 토기로 알려진 일본 규슈 지방의 조몬시대 초창기 토기들과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척 재밌죠? 재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러시아 연해주 아무르강 유역의 여러 유적에서도 고산리식 토기와 유사한 토기와 세석기들이 함께 출토되고 있으며 연대도 비슷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땐 구석기 시대, 그러니까 빙하기였다라는 거예요. 바다 면적이 좁았죠. 지금의 황해, 서해요. 지금의 황해는 큰 강이 흐르는 육지였다는 겁니다. 또 지금의 동해는 커다란 호수였다는 겁니다. 재밌죠. 지금과는 무척 다른 환경이었던 거예요. 때문에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반도 동해안과 남해안 및 일본 규슈 지역 일대는 비슷한 환경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같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토기가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한반도와 러시아와 일본이 연결된 이 지역에서 토기가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죠. 그때는 한반도와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거의 한 덩어리였다. 서로 연결돼 있었다 라는 거고요. 같은 환경이었고, 이 같은 환경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토기가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게 뭐지 싶지 않나요? 전 일단 이 최종택 교수의 글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이게 맞는 말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일본이 지구 최초로 토기를 만들었다라는데,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를 포함해서 이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한국 학자의 글을 보면 일본이 최초라고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그땐 다 그러고 살았었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 정말 고대사는 해석 전쟁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팩트는 하나일 거예요. 근데 그 팩트를 놓고 해석을 달리하니까 이렇게 의미가 확 변해버린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재천 교수께서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교수의 문명의 붕괴라는 책이 나왔을 시점이라고 하고요. 우린 다이아몬드 교수가 상당히 한국의 우호적인 학자인 걸로 알고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한글 예찬론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일본의 원류가 한국인인 것 같다라는 말도 이분이 해서 상당히 한국의 우호적인 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명의 붕괴라는 책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글을 썼죠. 이런 내용입니다. 중앙집권적 국가 차원에서 생태적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잘 행동했던 사례로 에도 시대 일본을 들고 있고요. 또 18세기 도쿠가와 막부가 시행했던 장기적 안목에서의 환경보호 대책에 대해서도 무척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긍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왜 일본에 이렇게 우호적인 글을 썼냐? 최재천 교수가 이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무척 재미있습니다. 영상 링크를 설명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은 다이아몬드 교수가 최 교수를 자기 서재로 데려가서 보여주더랍니다. 뭘 보여줬냐면 당시 다이아몬드 교수가 책을 쓸 때 참고했던 자료들, 영어로 쓰여진 자료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일본 관련 서적은 이따만큼인데, 그러니까 수십 권이 꽂혀 있는데, 근데 한국 관련 서적은 달랑 2권인가 꽂혀 있더라. 네, 이렇게 최재천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국에 대한 내용은 정보가 너무 없어서 쓸 수가 없었다. 네, 아주 뼈를 때리는 지적이 아닌가 싶어요. 정리를 좀 해보죠. 일본은 자기네 역사와 관련된 책을 이렇게 많이 번역해서 다른 나라 학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뒀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냐? 앞서 했던 이야기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사 연구, 이건 누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다. 네, 그 말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고대사 연구를 무척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총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고고학에 쏟는 대중의 관심도 높다. 매해 일본의 고고학자들은 유적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1만 명이 넘는 인부와 5만 명의 현장 노동자를 고용한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중국보다 20배나 많은 유적지가 발굴되었다. 수많은 유물이 거의 매일 텔레비전에 나오고 중앙일간지 일면에 실린다. 이렇게 일본은 노력하다 보니까 자기네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편집할 수 있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연구 결과가 많다 보니까 조합을 해서 자기네 입맛대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거죠. 게다가 그 결과를 다 번역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사소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본이 번역한 역사책엔 동해가 일본어로 적혀 있겠죠. 뭐 자기네가 썼으니까 당연히 일본어라고 적었겠죠. 근데 이걸 본 미국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저 바다가 일본해라고 불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자, 총균세에서도 지한파로 여겨지는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총균세에서도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네, 그게 현실이에요. 원문에는 일본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책으로 내면서 한글판에는 동해라고 쓴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도 연구자들께서 이쪽 분야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열심히 하시고 기록으로 남기고 번역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제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아쉽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이쪽 분야는 돈이 안 되니까 그럴 겁니다. 그러니 이쪽 연구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요즘엔 뭐 정부가 하는 일이 전부 다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이루어지려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쉬운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머리가 좀 복잡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